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박덕흠 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탈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삼선 의원인데 5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회사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하고 또한 여러 가지 특허료 등등을 받았다. 그래서 이해 충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제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박덕흠 의원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도 완강하게 자신은 이해 충돌이나 부정행위 한 것이 없다라고 버텼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왜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된 걸까요? 우선 당내 여론이 좋지 않죠. 성일정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이 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높였고요. 네. 지도부에서 사실 박덕흠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선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원내에서의 활동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싸늘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 여당의 공세에 딱히 반박할 말이 마땅치 않다는 점, 이 시점에서 시간을 끌어봐야 당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도 결국 박덕흠 의원을 제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박 의원 입장에서는 당으로부터 불명예스럽게 제명을 당하느니 내가 먼저 탈당을 함으로써 이 의혹을 무소속 상태로 털고 돌아오겠다. 과거에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무소속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탈당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그때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 것 같은데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 저는 탈당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봅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잃을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이 논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과감하게 박덕흠 의원을 비판하고 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 네. 박 의원이 제발로 나가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탈당이 박 의원에게는 최선의 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이 문제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인데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덕흠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을 한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좀 교감이 있었을까요? 뭔가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장해찬 평론가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었어야 돼요. 이 전에 이미.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제명을 하든 어떤 형태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든 그랬어야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뭔가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거 그냥 어영부영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졌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입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꼼수로 보일 수 있어요. 박덕흠 의원의 꼼수다. 이렇게 비판 안 하겠습니까? 장해찬 평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만약 물러나게 되면 본인 의원직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제명이라고 하는 불명예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어떤 명예를 지키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걸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박덕흠 의원의 꼼수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미리 이걸 좀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좀 단호하게 그랬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는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게 공식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진들과 논의가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건 서로에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마련됐어요. 안 그러면 이거 윤리위원회 열어서 제명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탈당했으니까. 박덕흠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탈당하게 되면 제명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 가질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중진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네. 제가 이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가능성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던 바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좀 추측할 수 있는 갈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치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박덕흠, 윤창현, 조수진 의원의 재발 방지책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좀 수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물론 사실관계를 모르면 추미애 장관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윤미향 의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뭐 본인이 또 탈당을 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김홍걸 의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야당이 파상 공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고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박덕흠 의원 문제 그리고 지금 윤창현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직자 윤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럼 역공을 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던 민주당이 이 세 사람을 목표로 타겟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여론의 전환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수 느끼는 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자기들 정당이 유리한 쪽으로 어떤 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아니면 이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든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나 그걸 이용해서 뭔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또 국회의원직도 필요하면 내려놓도록 만드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참고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 때 11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누락 신고한 부분, 그리고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사회이사로 불법 승계에 좀 가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에서 관련법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여야 정리 당략을 떠나서 어떤 그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자격 자체를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법안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예전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번복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먼저 이해충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방지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직분으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나 또 본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네. 것이죠. 예를 들면 외통위에서 활동하면서 남북관계 테마주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이 직계 가족들이 건설업을 운영하고 또 국토위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속기관인 국토부 산하단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뭔가 실제로는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기에 이 권력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대다수 국회의원들 개인의 선택에 이 이해충돌 방지를 맡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촉발되고 법의 심판을 사실상 처음으로 받은 게 손혜원 전 의원 사례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물론 2심과 대법원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법원도 이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국회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개혁 TF 만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TF 같은 거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태경 의원이 이미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고 운을 띄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참에 국회의원 300명이 그동안 이해충돌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마치 상대당 의원들을 저격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정쟁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 윤창현 의원이 문제가 된다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분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상대당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말 읍참마속의 자세를 보일 때 진정한 정치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이 법안은 예전에 김영란법이 발의됐을 때 포함이 됐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그때는 또 한 마음으로 이 법안을
결국은 폐지를 시키기도 했죠. 이번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국회 윤리특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여러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인데요. 이 부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황희, 윤영찬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윤영찬 의원은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유가 특혜와 관련해 이를 공론화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민의힘에서 지금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3대 이후 국회에서 윤리특위의 징계를 의뢰했지만 이 197건 중에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게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케이스가 지난 18대 국회 강용석 전 의원의 이른바 아나운서 지망생 비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마저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동료 의원 지키기 정신이 발휘되면서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13대부터 지금 21대까지 단 한 건의 국회의원도 본회의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 이외의 징계는 사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징계인 거죠. 그리고 윤리특위 같은 경우도 특위위원들을 구성하고 추천하는 것부터 여야 정쟁이 너무나 심하고 이 윤리특위에 정말 강제적인 힘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야에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서로 좀 공정성을 가하는 제도를 더한 다음에 이 특위에서 결정한 징계안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붙여야만 국회가 한층 더 윤리적인 국회로 거듭나게 될 것 같고 지금의 윤리특위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제도밖에 안 되겠다. 따라서 이 황희 의원이든 뭐 윤미향 의원 또 어떤 의원이든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특위에 가든 누가 가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실효적인 징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도 분명히 좀 개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예, 아마 시간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관련돼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이슈가 계속 커오는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윤리특위 말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분한테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물론 수사는 수사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거기에 맞게 처벌받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또는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본인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제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텐데 그건 뭐 법적인 문제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윤리특위에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출할 걸로 봅니다. 이제 문제는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윤리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잖아요,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같은 국회의원들을 징계하는 것에 논의를 하는데 다 봐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거의 200건 가까이가 13대부터 지금까지 제소가 됐는데 그중에 한 건만 처리하고 하나도 처리가 안 됐잖아요. 또 이게요. 국회가 20대, 19대 이렇게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돼버려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종명, 김순례, 그다음에 김진태용 아시잖아요. 5.18 망언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 이분들 윤리위원회 제소됐는데 국회가 끝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 징계도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입장을 대변하고 본인들 제 식구 감싸기는 열심히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윤리특위라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니 아까 우리가 자막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일단 국민 배심원단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윤리특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윤리특위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번 기회에 윤리특위의 정말 상설특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위원회로 운영이 되면서 국회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리특위의 상설화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초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